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경영 조직론을 수업하게 되는 박충규 교수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도 지금 개강을 하고 또 비대면 수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과 온라인 수업에서 만나게 되는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삶에 대한 애착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는 이 조직론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조직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직론은 지난 학기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조직 행위론, 다시 말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인 조직의 구성원, 다시 말해서 이 인간에 대한 사람이 왜 조직을 구성하며 그 다음 조직에서의 사람이 나름대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목적이나 동기와 같은 것,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직 구성원의 학습 능력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또는 인지 또는 조직 구성원들의 성격, 퍼스널리티와 같은 사항들이죠. 이것과 그 다음에 동기부여,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 상관의 의사소통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구성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성원 자체의 역할이나 자질론에 대한 사항을 학습하였던 것이 조직 행위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시게 되는 조직 구조론은 말 그대로 조직의 형태 또는 조직의 유형, 조직의 틀,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에 대한 사항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그 조직에 있어서의 직무의 명령 지휘 체계에 대한 라인과 스텝 같은 이런 기능의 형태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고 그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들의 문화에 맞는 조직 구조의 형태들을 어떻게 갖는가 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조직 행위론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것을 연구한 학문이라고 한다면 조직 구조론은 조직이 생겨있는 모양, 형태 또는 유형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장의 조직론의 기초를 살펴보면, 자,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조직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단 몇 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역시 또한 조직을 떠나서는 어떠한 삶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우리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조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조직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조직이라는 것을 형성해서 삶에 반영을 하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벨이 화약을 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위대한 발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일찍이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BC 2528년에서 2551년
이집트의 체옵스 왕이 이런 피라미드와 같은 것들을 건설한 이 시대만 해도 요즘 같은 장비나 크레인 같은 이런 것들이 일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인력으로 채석단의 사람 20만 명이 10년을 관리하면서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조직의 힘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조직의 탄생은 고대 사회의 효율적인 자체 방어와 수련 활동에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 구성원들의 회복과 혼업에 대한 사항으로 정리해서 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중국의 황제들이 치산치수, 다시 말해서 중국의 그 명산, 고산들을 관리하고 물을 관리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만리장성 사키와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로마의 강력한 문제를 결성하고 제국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것들 또한 모두가 조직의 탄생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직이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은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2인 이상의 복수 구조의 사람들이 자, 첫 번째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조직을 구성하는 이유가 있고 그 조직이 무언가를 해 나가야 되는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 조직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서 수행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잘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은 체계화된 구조, 다시 말해서 직무를 서로 분담하는 업무의 분장과 같은 직무 분장, 분업, 분담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화된 구조를 가지고 조직의 구성원들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의 공동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하여 협업과 분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은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조직 자체가 영위해야 되는 구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 굉장히 방대한 조직의 글로벌 기업들도 각 판권을 가진 지사와 같은 것들을 가지는 형태가 조직이 갖는 경계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직은 오픈 시스템으로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조직 상호 간의 작용뿐만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외부 환경과 그리고 또 내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며 또 조직에서의 환경은 어떻게 적응해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은 사회적 실체, 사회의 구성 요소로서의 하나의 역할과 기능도 있지만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직은 그래서 무형성이 아니라 유형성, 조직은 반드시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크게 한 번 더 살펴보면 조직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인 이상의 복수 구조의 사람들이 분업과 협업, 다시 말해서 직무를 분업과 협업이라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종업원 상호간의 상호관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호관계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작게 보면 분업과 협업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조직
구성원에서의 사항으로 본다면 구성원 상호 간의 직무에 대한 유기적 결합, 다시 말해서 상부에서는 아래로 명령을 하더라고 또 아래에서는 수행한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과 같은 직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라인에서 직무에 대한 사항을 상호 지시하고 또 지시된 명령에 대한 수행의 결과를 피드백하는 모든 것들 다가 상호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사례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료를 보시고 본질과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조직에 대한 개념, 조직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웨버와 같은 학자는 조직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협동 집단을 조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웨버와 같은 사람은 조직은 내부 합리화에 대한 사항, 다시 말해서 내부적 결속이나 관리에 대한 사항에 초점을 둔 개념의 관점이라고 설명한다면 바라더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헌할 의욕을 가진 2인 이상의 인간이 상호 의사 전달하는 집합체, 이것을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의 의욕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에 대한 학습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즈미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구조를 조직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카츠와 케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내부 관리를 위한 규제 장치와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적응 구조를 발달시키는 인간의 집단을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권한 체계를 통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 이상의 집단 활동을 위해서 계획된 조정의 체계를 조직이라고 한다. 조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조정의 체계라는 관리 활동을 의미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우연히 나타나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이 목적을 가지고 과업에 대한 성과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조작된 인위적 조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조직 내의 구성원들은 계속적으로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고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조직 활동에 참가하는 규칙성의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자, 조직 내에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분업과 권한의 계층이라는 거죠. 자,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목표 달성이라는 것을 하기 위하여 조직은 직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일에 대해서 상호 작용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먼저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범위와 같다. 다시 말해서 역할과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과제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존재가 명확하게 분류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계층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의 구조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잡성과 공식화 그리고 집권화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복잡성은 조직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 자체의 형태에서의 전문화의 정도, 다시 말해서 직무가 가지고 있는 전문화의 정도나
또는 그 직무의 가지수를 어떻게 서로 나누고 있느냐와 같은 분업화의 정도, 그리고 그 각 분업화의 단위들을 구성하고 있는 소단위의 부서, 단위 부서 또는 계층의 수가 어떠한가 하는 부분과 단위 부서의 지리적 분산에 대한 정도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잡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공식화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절차 또는 규정, 매뉴얼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존하는가 하는 정도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공식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집권하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결정권자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포지션이 상부계층에 있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집권화, 이것이 아래쪽으로 상당히 나눠져 있는 경우를 우리는 분권화라고 하는데, 결국 조직에 있어서의 권력에 대한 사항 또는 권한에 대한 사항은 중앙집권식의 집권화다 또는 나누어져 있는 하부 조직으로서의 분권화등 조직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화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람직한 목표 달성, 다양한 자원과 활동을 결합해서 협조 체계와 관련되는 의사결정의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 자체가 이들어서 완성해야 될 목표 또는 목적이 있다라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이게 잡이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직무 또는 일입니다. 직무와 일, 수행해야 될 목표, 목적의 직무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과 관련돼서 이 직무 수행을 누가 언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와 같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서로의 권한과 권리와 같은 것들을 나누어져 있는 이것을 다시 집합해서 하나의 체계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조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 지금 말씀드렸던 직무와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과의 매치를 어떻게 시켜가느냐에 대한 사항이 이게 조직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을 보면 조직화는 담당 직무의 내용, 각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될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것을 나누고 또 나누어져 있는 각각의 직무를 집단화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전문화나 또는 부문화 또는 직제 및 참모의 각자의 포지션과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주는 이런 기능을 갖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 결합에서 영향력의 패턴의 설정, 다시 말해서 권한의 문제나 또는 그것에 대한 명령 지휘 체계, 명령의 일어나와 같은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한 개인들의 리더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의 폭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직권화 및 분권화에 대한 체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직 단위 간 협조 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되는 부분의 각 단위, 소위 부서라는 것들, 부서화되어져 있고 부문화되어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일체화시키고 통합시키느냐에 대한 문제와 같은 것들이 조직화의 구체적 기능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직과 인간 생활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현대 사회는 조직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한 개인이 하루에 접하게 되는 조직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의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특히 사회, 정치, 경제, 개인의 목적 달성, 더 디테일하게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와 같은 것에 대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은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처리하고 이것을 판매하고 분배하고 또는 유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역할이 있겠습니다. 공공조직으로서 또 범죄나 불량품 또는 공기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또 국방을 담당하는 것이나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등과 같은 것의 건설 유지 등을 통하여 국민교육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조직의 의의와 중요성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로 현대 사회는 조직화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소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조직은 인간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과 그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 조직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이 매우 크게 행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날 산업사회에서는 모든 경영활동은 조직화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산업사회에서의 활동, 개인의 삶 또는 기업의 경영 또는 사회의 움직임과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조직화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조직의 규모를 대규모,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너지 효과와 같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기업의 규모를 대규모화하는 이런 성향들을 갖는다. 자, 네 번째로 살펴보면 기업 환경은 역동적으로 변화합니다. 환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환경은 변화한다는 거죠. 변화하는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변화한다.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환경의 격변성이라고 하는데요. 환경은 조직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양면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환경이 갖는 양면의 얼굴을 보면 먼저 환경은 조직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조직에게 환경은 두 가지의 얼굴이라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조직에게 있어서 환경은 하나의 조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조직 자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연구 존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에게 위협, 다시 말해서 이는 생존에 대한 상황에 위협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은 이 두 가지 얼굴에서 우리는 잠시 변화를 합니다. 변화하는 정도도 어떻게 굉장히 빠르게 격변성, 굉장히 급하게 변화하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은 환경이라는 것에 대한 사항에 둘러싸여져 있으면서 그 환경들의 내용을 보면 정치적인 환경이나 경제적인 환경이나 또는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환경,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인간들의 지식적 체계와 능력이 향상됨으로 인하여 의식 변화에 대한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사와 같은 것들. 나아가서는 경정사회에서의 전략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 그리고 소비자들의 행동에 대한 가변화, 소비자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화되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마케팅 믹스에서의 변화 요인과 같은 이런 것들이 현대 조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조직은 먼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조직을 만든 원래의 목적을 우리가 공동의 목표라고 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그 목적 또는 목표라는 것을 공유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공헌의욕. 다시 말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또는 달성해야 되는 이유와 의지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공동의 목표와 공헌의 의욕을 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해서 공통의 목표와 공헌의 의욕을 연결시켜주고 이것에 대한 활력소와 같은 촉매작용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조직은 공동의 목표와 공헌하고자 하는 의욕,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의 협동 의지와 구성원들이 목표와 공헌을 연결시켜주는 의사소통,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조직은 효율성을 갖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직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공동의 목적이라는 부분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사업의 목적 또는 생산의 목적, 판매의 목적,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져지는 각 이윤이나 수익에 대한 분배의 목적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구성원들의 협동의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제공하는 노력, 자발적인 공헌, 과연 어떠한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구성원들은 스스로 기꺼이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사항이죠. 그 다음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서는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은 구별되어야 되고, 조직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수용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조직은 변화해 나가야 한다. 협동을 의지해서 개인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규모가 적을수록 협동의욕은 적극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고, 구성원들의 협동 의지는 시간 변화에 따라서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달성되면 그러한 초심들을 잃게 되는 것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협동의 의지는 유인과 공헌의 함수 관계가 있으므로, 협동의 의지를 계속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인, 다시 말해서 그에 대한 유인책을 경제적인 보상이든 심리적인 보상이든 또는 그들로 하여금 뭔가 비전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부분들의 함수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그 공동의 목표를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명확한 활동의 방향성을 갖게 되도록 하면서 구성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협동의 의지를 유발시켰을 때 그래서 조직은 협동력을 갖게 된다. 자, 경영 조직의 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조직의 유효성.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결과의 달성 정도를 우리가 유효성이라고 합니다. 자,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일체의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조직 구성원들의 능동적, 자발적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의 심리 상태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창출하는 행위,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능동적이고 유연성을 가진 대처를 하느냐와 같은 이런 것들이 조직의 유효성 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의 유효성에 대한 측정의 방법으로는 목표 달성 접근 방법과 시스템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목표 접근법이라는 것은 조직이 달성한 목표의 달성 정도를 가지고 유효성을 파악하는. 그래서 주로 목표 접근법의 경우에는 정량적, 다시 말해서 수치화, 계량화 가능한 것에 대한 방법이라고 본다면, 시스템적 접근 방법은 목표보다는 그것을 도달하는 수단이나 과정을 중요시하는 접근의 방법, 결과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 낮은 좀 정성적 평가의 방법과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유지의 절충으로서 조직 유효성을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조직의 유효성 측정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목표 접근법과 시스템 접근법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목표 접근법은 조직은 궁극적으로 목표를 갖는다. 목표의 내용이 한정되어 목표에 대한 일이 일반적으로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목표의 진척도는 측정이 가능하다와 같은 이런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측정의 지표는 생산성이나 이윤, 매출액 또는 투자 수익률, 매출액, 이익률과 같은 이런 부분들로 측정 지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량적 평가가 되겠죠. 자, 문제점으로서는 과연 목표가 누구의 것인가? 공식 목표와 실질 목표의 관계가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에 대한 부분이 모호해지는 것과 같은 것들, 그리고 다원적 목표 간의 비중은 어떻게 갖느냐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경영자의 기여를 보면 실제 목표를 설정하고 또 애매하지 않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강조하고, 다시 말해서 수치적으로 계량화시켜서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징을 갖는 것이 목표 접근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시스템적 접근의 방법은 목표보다는 그것을 수행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환경과의 우호적 관계에서 조직의 생존이 중요하고, 자, 이것에 대한 측정의 지표는 직무 만족도는 또는 직무에 대한 몰입 또는 QWL, 삶의 질, 근로자의 삶의 질이 어떠한가 또는 조직의 충성도, 이직률,